네,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번 학기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먹어주시고요.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중세교회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교회 역사. 중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세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게르만 문화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중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과 기독교와 게르만 문화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 중세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세라고 하는 이 시대의 특징이 좀 있으면 나오지만 이제 봉건사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봉건사회, 이 봉건사회를 중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뒤에 나오니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세는 더 미들 에이지, 중세는 기독교와 게르만 문화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와 게르만족의 만남은 새로운 기독교 세계를 출현시켰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슬람 중세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본다면 봉건사회인데, 이때 이슬람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 때 유럽의 사회 제도로 본다면 봉건사회였지만 이때 가장 큰 사건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십자군 전쟁이 되겠습니다. 중세의 정말 거의 중간쯤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은 유럽 사회 경제, 문화, 교육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뭐냐?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도시가 출현하게 되어졌고 이 이후에 신학에 굉장한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도시가 발전하면서 대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지만 수도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 대학과 수도원이 교육기관이었어요. 이 교육기관을 통하여서 신학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가 중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들이 뒤에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처럼 중세라고 하면 기독교와 게르만족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 중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기독교와 게르만족이 만나려고 하면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어봤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이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유럽으로 게르만 민족들이 대거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들어오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1년, 2년, 1, 20년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4에서 6세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몇백 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바로 훈족이 중국의 힘에 밀려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아, 네. 뭐 뒤에 나오니까 그냥 제가 그림을 안 그리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이면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데 그냥 안 그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중국의 힘에 밀려서 훈족이 중국의 힘에 밀려서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고, 왜? 그때는 남쪽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북쪽으로, 이제 북유럽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북유럽 쪽에 이제 흩어져 있던 사실 여러 종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냥 게르만족으로 통칭하는 거지 게르만 민족만 내려온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북유럽을 압박함으로 말미암아 북유럽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대거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동고트족들은 유럽의 중부, 남쪽 이탈리아 반도로 밀려났고요. 서고트족들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그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보겠습니다. 게르만 민족 이동으로 인해 유럽의 반달족들은 바다를 건너 아프리카 북부로 이동하게 되었고요.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이었던 갈리아에는 프랑코족이 들어왔고요. 영국에는 앵글족과 색슨족이 정착했고요. 게르만족은 로마를 침략했지만 용병으로서 평화적으로 정착이 됐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게르만족들입니다. 사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게 되어졌고요. 서로마가 멸망하니까 대제국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러 종족들이 내려왔는데 그 종족들이 내려와서 각자 자기 지역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이 정착하게 된 이것이 오늘날 유럽의 모습의 원형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유럽 쪽에 큰 제국들이 있었고, 뭐 대표적으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각 종족들이 들어와 정착을 하게 되고, 프랑스에는 프랑크족이 들어왔고요. 독일에는 독일이 게르만 저먼이잖아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들어와 정착했고요. 헝가리 쪽은 헝가리족이 들어와 정착했고요. 이런 식으로 각 종족들이 이제 자신의 나라, 영국 앵글로 섹슨족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각 나라에 정착하게 되어진 이것이 오늘날 유럽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유럽의 모습, 물론 그에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이 이때 형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지도인데요. 네, 이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그 그림이 지금 지도가 없어서 좀 설명이 어렵긴 한데, 뭔 말이냐면 지금 그 이쪽이 이제 이쪽 더 넘어가면 중국이잖아요. 그 중국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 이제 서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진시 황제가 이제 진나라를 세우고 뭐 강력한 통일 이제 국가를 세웠고요. 그 이제 진시 황제 이후로 여러 나라들이 이제 통일 왕조를 세우죠. 뭐 여러분들이 뭐 압법한 그런 나라들이 이제 서게 됩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중국의 강력한 이제 황제 국가가 서다 보니까 그게 흩어져 있던 여러 이제 자그마한 이제 종족들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훈족이 이쪽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압박이 밀려서 이렇게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밀려오게 되다 보니까 요즘 그 지도는 이것밖에 안 보이지만 이 북쪽에 유럽에 살고 있던 종족들이 이렇게 지금 남하를 내려오는 거예요. 이 보시면 남하를 시작하는 거예요. 남하를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착해 가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유럽의 이제 그 세계를 지금의 지금의 유럽의 지형을 이때 이제 최초로 형성되게 되어졌다. 지금 유럽의 나라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정착한 모습들이 그래도 대부분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그냥 이동도 아니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내에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고 이 몇백 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로마 게르만 민족의 남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무너져 가다가 그리고 476년에는 완전히 무너졌고 로마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더 대거 북쪽에서 남하를 시작해서 각자의 나라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날의 유럽 사회의 이제 모습이 이때 형성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게르만 민족의 기독교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오히려 기독교가 더 몰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때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러한 위기를 통해 더 큰 권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사회, 정치, 경제 질서가 급속하게 해체되는 과정에서 교회의 감독들은 질서를 유지하는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 로마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라는 고대 문화를 유산으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늘의 거룩한 빛을 전달해주는 기관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게르만족이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이 게르만 종족 독일뿐만 아니라 통칭하는 겁니다. 게르만 종족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 너무 앞서 있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문화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뭐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대단한 어떤 문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로마라고 하는 사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 로마 제국 내에 정말 위대한 문화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화를 일단 나라는 정치적인 제도는 무너뜨렸는데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 그 문화는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앞서 있던 건 종교였어요.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이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들은 그때 당시 해봐야 결국은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애니미즘 이 정도 갖고 있었겠죠. 분명히 토테미즘 있었고 샤머니즘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전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게르만족들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르만족들은 통칭하는 겁니다. 이들은 오히려 여기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중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로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확립하게 됩니다. 왜? 황제와 뭔가 대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황제와 뭔가 대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교에서 교황이라는 교황 제도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과 황제는 뭐 계속 나오지만 그 서로 힘의 균형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 유럽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이제 기독교와 게르만족이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런 관계가 이제 지속되게 됩니다. 계속 나오니까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게르만족들은 고차원적인 전통 문화의 상속자가 되고 싶었어요. 문화까지 없애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왕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요. 중세는 이렇게 기독교와 게르만 문화가 만나서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게르만족이 기독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게르만화 되었어요. 그게 뭐냐? 이제 바로 나오니까 나오게 그게 봉건사입니다. 기독교도 게르만화 되었어요. 중세의 기독교에는 게르만족들을 선교하면서 이제 지중해를 넘어서서 알프스를 넘어서 유럽 전체로 오히려 확장되게 됩니다. 오히려 중세에 기독교는 유럽 전체를 다 정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을 점령했다라고 하면 이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 중세에 이제 유럽 전체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입니다. 로마 문화는 노예 제도를 가진 도시 문화였지만 게르만 문화는 농촌 문화였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로마라고 하는 사회를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노예 제도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그 전리품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게 노예 제도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노예 제도를 통해서 전리품들을 통해서 로마는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게르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르만 문화는 이런 노예 제도하고 또 전쟁이 아니라 농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들은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종의 군사적 신분 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로마의 은대제가 뭐냐면 대귀족이 관리자와 하급자에게 토지를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게르만족의 주종과 관계가 결합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봉건제도가 형성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세하면 한마디로 봉건제도가 되겠습니다. 봉건제도가 뭐냐? 이런 거예요. 봉건제도는 대토지를 소유한 제후들을 기사들과 주종관계의 계약을 맺고 기사들의 충성을 조건으로 땅을 제공하는 것을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왕과 제후들도 역시 주종관계로 충성과 의무의 관계를 맺는 거죠. 다른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자연히 없어집니다. 농민과 농노들은 신분상의 자유 없이 영주, 왕과 제후와 기사들의 땅에서 토지를 경작하고 생산물과 세금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면서 오히려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봉건제도입니다. 이 봉건제도는 봉건 문화 안에서는 영주들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탐내고 성직자 임명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자, 중세 교회를 우린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데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속의 군주들이 교회의 일에 간섭하고 교회 목사, 오늘 목사입니다. 감독 임명에 개입한 결과 무자격 고위 성직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위해서 내가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중세 암흑기로 가는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것하고 이제 잠시 쉴 텐데요.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중세의 봉건제도입니다. 중세의 봉건제도. 맨 위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제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제후에게 땅을 줍니다. 토지를 이제 하사합니다. 그리고 제후는 그 자기가 하사받은 그 지역에 정치를 해 나갑니다.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의 그 지역별로 이제 다스리는 사람을 제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후들은 그 밑에 누구 두냐면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 군대가 기사입니다. 나이트. 네, 나이트. 기사를 둡니다. 이 기사가 아니라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기사들을 둡니다. 그리고 이 기사들에게 뭘 주느냐? 당연히 토지를 주기도 하고 월급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사가 누구냐?
맨 밑에 있는 농노, 농사 짓는 노예 혹은 농민, 일반 농민 혹은 농사 짓는 노예, 이러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죠. 전형적인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당연히 이 제일 밑에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생산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제후나 기사들이 그 지역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제 생산을 했으니까 생산에 뭐 5대5이든지 해서 이 제후에게 주는 겁니다. 뭐 직접적으로 한다면 왕이 있지만 어쨌거나 직접적으로 요게 제후에게 줍니다. 귀족에게 줍니다. 이 귀족이 이제 다시 기사에게 혹은 뭐 기사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사에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화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봉건 제도입니다. 이것이 중세를 이야기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교회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요, 제가 좀 작게 그릴까요? 좀 크게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냥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자, 맨 꼭대기 위에 누가 있느냐? 실제로 없는 제도였는데,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을 둡니다. 교황. 이제 황제에 맞서기 위해서 교황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교황이라고 두고 지금 이제 추기경, 카디널이라는 추기경, 포업이고요. 추기경을 둡니다. 추기경 밑에 각 지역을 담당하는 감독을 둡니다. 감독에 이제 오늘 소위 말하는 신부들 사제 계급을 둡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뭐 하급 신부들 이런 사람들을 둡니다.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중세 시대에 확립된 교황 제도는 여러분 중세에 확립된 거예요. 그 이전에 없던 제도였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교황 제도를 아주 크게 발전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봉건 제도가 이 그 중세를 대변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것에 발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도화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뭔가 서로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파트너로 이제 대화의 파트너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대화의 파트너로. 그에 맞는 대화의 파트너들로 이렇게 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 이 중세하면 봉건 제도이고 이 봉건 제도와 이런 것인데 교회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교황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교황 제도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도 이렇게 이제 서열화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중세라고 하는 사회 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중세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근데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단순히 그냥 게르만 민족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서 그냥 게르만 민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로마, 서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세워지게 된다.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고 각 민족 단위로 게르만 민족, 뭐 프랑크족, 뭐 헝가리족 이런 식으로 각 민족 단위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지금 유럽 사회의 어떤 원형 모형이 이제 모습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제도적으로 본다면 바로 봉건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봉건제도 이것이 봉건제도입니다.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봉건제도에 맞춰서 교회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때는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교황 제도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황 지금 또 있잖아요, 교황이. 지금의 교황 제도는 언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냐? 바로 중세 때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봉건 제도와 서로 맞추기 위해서 대화의 파트너로서 서로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교황 제도를 발전시키게 되어졌다. 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2교시에 또 중세에 대하여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려 혹시 조금이라도 어떤 질문이 있으면 곧바로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네,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